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번개가 내리꽂혔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산천초목을 집어삼킬 기세로 퍼부어대고 있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험준한 산길 위에서 흙탕물에 젖어 무거워진 비단 치맛자락을 움켜쥔 채 비틀거리는 여인의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끊어질 듯 이어졌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 한양에서도 내로라 하는 세도가의 금지옥엽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쫓기는 짐승보다 못한 처량한 신세였다. 고은 씨는 이미 진흙 구덩이 어딘가에 파묻혀 벗겨진 지 오래였고 날카로운 자갈과 나뭇가지에 찢긴 발바닥에서는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차가운 빗방울이 살을 애는 듯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등 뒤를 쫓아오는 정체 모를 공포와 가문에 얽힌 끔찍한 운명보다는 덜 고통스러웠다. 서연은 턱 끝까지 차오른 숨을 몰아쉬며 흐려지는 시야를 억지로 부여잡으려 애썼으나 며칠간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한 육신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아비가 강요한 칠순 노인인 영의정과의 혼례를 피해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만이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이내 절망으로 사그라들기를 반복했다. 번쩍이는 섬광이 찰나의 순간 숲을 비추자 기괴하게 뒤틀린 고목들의 그림자가 마치 그녀를 잡아먹으려는 악귀처럼 일렁거렸다. 공포에 질린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치다 젖은 낙엽에 미끄러져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차가운 진흙 바닥에 처박힌 그녀는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는 그녀의 의식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산속에서 객사하여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 나의 운명인가. 화려한 비단 이불 속에서 시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 빗속에서 자유로이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자조 섞인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세상이 암흑으로 닫히려는 찰나 빗줄기 너머 희미하게 일렁이는 주황빛 불빛 하나가 그녀의 망막에 맺혔다. 그것은 환각일지도 몰랐고 저승으로 인도하는 도깨비불일지도 몰랐으나 서연은 마지막 남은 본능으로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으며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 시각 산중턱에 자리 잡은 허름한 오두막 안에서는 숯을 굽는 청년 강수가 찌그러진 화로 앞에서 언손을 녹이고 있었다. 낡은 지붕 틈새로 빗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놓인 양동이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고 숯가마에서 배어나온 매캐한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강수는 굵은 마디가 붉어진 투박한 손으로 젖은 장작을 뒤적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굳은 날씨 탓에 며칠째 숯을 내다 팔지 못해 끼니조차 있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는 천성이 낙천적이고 우직한 사내였다. 비가 그치면 산에서 더덕이라도 케어장터에 나가볼 요량을 하며 잠자리에 들려던 찰나 빗소리에 섞여 무언가 둔탁하게 넘어지는 소리가 그의 예민한 청각을 자극했다. 산짐승이 먹이를 찾아 내려온 것인가 싶어 낡은 낫을 집어든 강수는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폭우가 쏟아지는 마당 한 구석 덤불 사이에 희끄무레한 물체가 쓰러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다가간 강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그것도 산골에서는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고운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었다. 강수는 황급히 낫을 던져두고 쓰러진 여인을 안아 올렸다. 비에 젖은 옷무게를 감안하더라도 여인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고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여인을 오두막 안으로 옮겨
아랫목에 눕히고는 젖은 소미불을 꺼내 덮어주었다. 호롱불 아래 드러난 여인의 모습은 참혹하면서도 기이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이마는 백옥처럼 고왔으나 흑투성이가 된 옷가지와 상처투성이인 손발은 그녀가 겪었을 고초를 짐작게 했다. 강수는 소태물을 올려 끓이고는 자신의 낡은 무명천을 적셔 여인의 얼굴과 손에 묻은 진흙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거친 사내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여인은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뱉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 깊은 산골까지, 그것도 이런 폭우 속에 홀로 들어왔단 말인가. 강수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의문이 스쳐 지나갔지만 당장은 눈앞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는 밤새도록 여인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고 차가워진 손발을 주물러 피가 통하게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가 잦아들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만이 고요한 산중의 정적을 깨우고 있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내뱉던 서연이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낯선 천장, 그을음이 잔뜩 묻은 석가래와 거미줄이 처진 구석, 그리고 코를 찌르는 낯선 냄새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통증에 다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고 덩치 큰 사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깨진 사발을 들고 들어왔다. 덥수룩한 수염에 낡아빠진 삼배옷을 걸친 강수의 모습은 영락없는 산적이나 도적대처럼 보였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이불을 끌어당기며 벽으로 몸을 움츠렸다. 오지 마라.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양반가 여식 특유의 위엄과 오기가 서려 있었다. 강수는 당황한 듯 멈칫거리다. 멋쩍게 뒷머리를 극적이며 사발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놀라지 마시오. 해치려는 게 아니오. 어젯밤 댁이 우리 집 마당에 쓰러져 있길래 업어다 뉘었을 뿐이오. 이건 따뜻한 물이니 좀 드시오. 강수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투에 서연은 경계심을 조금 풀고 사내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험상궂은 겉모습과 달리 그의 눈빛은 맑고 선했으며 태도에는 어딘가 모를 순박함이 배어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으며 몸에 별다른 해가 없다는 사실이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님을 방증하고 있었다. 서연은 쭈뼛거리며 사발을 들어 물을 마셨다. 혀끝에 닿는 투박한 도기의 감촉과 미지근한 물맛은 평소 마시던 향긋한 차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형편없었지만 말라붙은 목을 축이는 데는 그만이었다. 물을 마시고 나니 비로소 주변이 눈에 들어왔다. 방 안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정도로 비좁았고 세간살이라고는 낡은 이불과 반쯤 깨진 항아리 몇 개가 전부인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이었다. 자신이 신고 있던 비단신은 온데간데 없고 발에는 거친 천 조각이 붕대처럼 감겨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적어도 그 끔찍한 혼례식장과 아비의 감시망에서는 벗어난 것이니까. 그러나 곧이어 현실적인 문제가 그녀를 덮쳐왔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돌아갈 곳도 반겨줄 이도 없는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진 것이다. 강수는 말없이 서연의 눈치를 살피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보아하니 귀한 댁 따님 같은데 어찌하여 이런 험한 곳까지 오게 되었소? 관아에라도 알려댁으로 모셔야 하는 것 아니오? 그 말에 서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관아에 알린다면 즉시 아비에게 끌려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죽음보다 못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다급하게 강수의 소맥 끝을 붙잡았다.
아니, 안 됩니다. 절대 관아에는.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집안이 영모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하고 저 혼자 간신히 목숨만 건져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서연은 찰나의 기지를 발휘하여 거짓말을 내뱉었다. 양반과 여식이 홀로 도망칠 이유로 영모만큼 그럴듯하고 상대방이 함부로 관아에 고변하지 못하게 할 핑계는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자 강수는 크게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영모라니 그런 무서운 일이. 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숙고이라 그런 건 잘 모르오만 딱한 사정인 건 알겠소. 강수는 의심 하나 없는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혀를 찼다. 서연은 강수의 반응을 살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이 사내는 순진하고 우직하여 자신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듯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제 이름은 연희입니다. 며칠만이라도 좋으니 몸을 추스를 때까지만 이곳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몸뚱어리 하나뿐이지만 밥값은 하겠습니다. 천하의 대감댁 규수가 남의 집 식모 노릇을 자처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지만 당장 비바람을 피하고 추격자를 따돌리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강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턱수염을 쓸어내렸다. 나 혼자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 살림에 댁 같은 귀한 분을 어찌 모신단 말이오. 게다가 남녀가 유별한데 좁은 방에서 함께 지낼 수도 없고. 강수의 거절 섞인 말에 서연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부탁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헛간이라도 좋고 처마 밑이라도 좋습니다. 제발 저를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의 절박한 호소에 강수의 마음이 흔들렸다. 산속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온 그에게 비록 사연 있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존재는 낯설면서도 묘한 온기를 주었다. 게다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그의 천성에 맞지 않았다. 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누추하기 짝이 없는 곳이지만 몸이 나을 때까지는 계시오. 내 윗목에서 잘 터이니 댁은 아랫목을 쓰시고. 강수의 허락이 떨어지자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맥이 탁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투박하고 거친 사내의 배려가 의외로 따뜻하게 느껴졌다. 강수는 주섬주섬 일어나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김이 나는 찐 감자, 몇 알과 겉절이를 소반에 담아 들고 들어왔다. 먹을 거라곤 이것뿐이요. 시장할 테니 드시오. 서연은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시커먼 감자를 보며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느꼈다. 체면이고 뭐고 따질 계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감자를 집어들고 한 입 베어 물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맛과 온기가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듯했다. 강수는 서연이 허겁지겁 감자를 먹는 모습을 측은하게 바라보며 묵묵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내 산에 가서 나무 좀 해올 테니 편히 쉬고 계시오. 그가 낫과 지게를 챙겨 밖으로 나가자 오두막 안에는 다시 정막이 감돌았다. 서연은 다 먹은 감자 껍질을 내려놓고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단 이불을 덮고 산의 진미를 먹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쑥 굽는 총각의 오두막에서 찐 감자로 끼니를 때우게 되다니. 인생사 세옹지마라 하였던가. 앞날을 한치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라는 말이 뼈저리게 와닿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해방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문의 명예, 엄격한 규율, 정략 결혼의 압박, 그 모든 숨막히는 굴레에서 벗어나 비록 초라하지만 온전히 자신의 의지대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안도하게 했다. 밖에서는 다시 빗방울이 듣기 시작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물방울이 툭툭 떨어지며 흙바닥을 적시는 소리가 마치 서연의 지난 삶을 씻어내리는 듯 했다. 그녀는 무명천으로 감싸진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상처는 쓰라렸지만 강수가 정성껏 발라준 된장의 구수한 냄새가 묘하게 마음을 진정시켰다. 이 낯선 산의 강수, 험상궂은 얼굴 뒤에 숨겨진 그의 따뜻한 심성이 느껴졌다. 과연 이곳에서 나는 무사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온 그녀가 숲 굽는 산골 생활을 견뎌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그러나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다시는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비록 거친 밥을 먹고 거친 옷을 입을지언정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리라. 저녁 무렵이 되어 강수가 돌아왔을 때 서연은 빗자루를 들고 엉거주춤하게 마당을 쓸고 있었다. 흙바닥을 쓰는 것인지 흙먼지를 일으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서툰 몸짓이었지만 그녀의 표정만은 비장했다. 강수는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거요? 그러다 쓰러지면 약값도 없소.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밥값은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누워만 있을 수는 없어서 강수는 지게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됐소. 양반댁 교수님 흉내 내다가 빗자루 몽둥이 부러뜨리지 말고 들어가서 불이나 좀 떼시오. 그건 할 줄 아시오? 서연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법조차 알지 못했다. 그날 저녁 서연이 아궁이에 젖은 장작을 쑤셔 넣다 연기를 잔뜩 피워 올려 온 집안을 화생방으로 만든 것은 어찌 보면 예견된 참사였다. 콜록거리며 눈물을 흘리는 서연과 솥뚜껑을 열고 검게 그을린 밥을 보며 허탈해하는 강수. 두 사람의 기묘하고도 위태로운 동거는 그렇게 매캐한 연기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서연의 인생에 불어닥친 폭풍우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 산골 오두막이 그녀에게 피난처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장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두 사람의 운명이 이비와 함께 걷잡을 수 없이 얽히기 시작했다는 사실뿐이었다. 산중의 아침은 늦게 찾아왔으나 그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 정도로 매서웠다. 낡은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희끄무레한 새벽빛이 서연의 감긴 눈꺼풀 위로 내려앉았다. 그녀는 신음소리를 내며 뒤척였으나 딱딱한 온돌바닥과 얇은 요는 그녀의 여린 살결을 배기게 하여 단 한순간도 편안한 잠을 허락하지 않았다. 비단 금침과 따스한 화로가 있던 규방이 꿈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고 눈을 뜨자마자 마주한 것은 거미줄이 처진 석가래와 흙냄새 진동하는 낯선 천장뿐이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고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져 그녀의 체면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앉아 멍하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윗목에는 강수가 덮고 잤던 것으로 보이는 낡은 누더기 이불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주인은 이미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부지런한 사내였다. 서연은 헝클어진 머리를 대강 추스르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차가운 산 공기가 확 밀려와 폐부 깊숙이 밝히자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며 옷깃을 여미었다. 마당 한켠에는 간밤에 강수가 패놓은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부엌 아궁이에서는 희미한 온기가 남아있어 그가 아침 일찍 산으로 향했음을 짐작게 했다. 서연은 툇마루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희고 고운 손가락, 손톱 밑에 낀때 그리고 어제 산길을 헤매다 생긴 자잘한 생채기들이 눈에 들어왔다. 평생 붓이나 자수바늘 외에는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 없는 손이었다.
밥값은 하겠다라고 큰 소리쳤지만 막상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부엌으로 들어간 서연은 솥뚜껑을 열어보았다. 차갑게 식은 보리밥 한 덩이와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다. 이것이 그가 남겨둔 아침상인가 싶어 가슴 한구석이 릿해졌다. 자신은 굶으면서도 객식구를 위해 밥을 남겨둔 사내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거친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겨야 하는 현실이 서글퍼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 정리를 시작했다. 표주박으로 물동이에 물을 퍼 나르려 했지만 물이 가득 찬 항아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끙끙거리며 겨우 물을 퍼내 설거지를 하려는데 그릇들은 툭 치면 깨질 듯 위태로웠고 손은 얼음장 같은 물에 닿자마자 감각을 잃어갔다. 고작 사발 몇 개를 씻는데도 옷은 흠뻑 젖어버렸고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서연은 빨랫감을 들고 오두막 아래 흐르는 개울가로 내려갔다. 마을 안악들이 모여 빨래를 하는 곳이었지만 외딴 곳에 사는 강수의 집과는 거리가 있어 인적이 드물었다. 그러나 운명은 얄궂게도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마을 어귀에서 수다를 떨던 안악내 서넛이 빨래터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은 당황하여 고개를 숙이고 방망이질을 시작했다. 어머, 저기 저 여인 좀 봐. 숫쟁이 강순의 집에 들어왔다던 그 여자 아니야? 어머머, 꼴 좀 보게. 옷은 다 찢어지고 꼴이 말이 아니네.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년인지 원. 안악들의 노골적인 시선과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서연은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대꾸할 기운도 용기도 없었다. 그녀는 짐짓 못 들은 척 빨래 방망이를 내리쳤다. 하지만 요령없는 방망이질은 애꿎은 돌바닥만 때릴 뿐이었고 튀어오른 흙탕물이 기껏 빨아놓은 옷을 다시 더럽히기 일쑤였다. 쯧쯧, 방망이질하는 꼴 좀 봐라. 평생 일이라곤 안 해본 티가 줄줄 흐르네. 강수 총각이 무슨 죄라고 저런 걸 데려다가. 안악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계곡 물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그때였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서연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터져나왔다. 서툰 방망이질에 그만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찍고 만 것이다. 끔찍한 고통이 손끝에서부터 전신으로 퍼져나갔고 순식간에 손톱 밑이 검푸르게 죽어가며 피가 맺혔다. 눈물이 핑 돌며 시야가 흐려졌지만 안악들의 시선 때문에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그녀는 피가 나는 손가락을 부여잡고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숙였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한양 대감 댁에서는 손끝에 가시 하나만 밝혀도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의원을 불렀거늘 이곳에서는 손가락이 으깨져도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비참했다. 안악들은 그녀의 고통을 구경거리 삼아 혀를 차며 수군거릴 뿐 누구 하나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그때 숲길을 헤치고 지게를 진 강수가 나타났다. 그는 멀리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걸음을 재촉했던 모양이었다. 땀범벅이 된 얼굴로 달려온 강수는 쭈그리고 앉아있는 서연과 그녀를 둘러싼 안악들을 번갈아 보았다. 상황을 파악한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아지매들, 남의 집 귀한 손님한테 무슨 짓들이요.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낮잠이나 주무시지. 왜 엄한 사람을 잡고 그러시오. 평소 순박하기만 하던 강수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호통을 치자 안악들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아니, 우리야 그냥 빨래하러 왔다가. 강수 총각, 왜 꽥 소리를 지르고 그래. 우리가 뭘 어쨌다고. 안악들은 툴툴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떴지만 강수의 시선은 이미 그들에게 없었다. 그는 지게를 내팽개치고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낚아챘다.
피투성이가 된 손가락을 본 강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런 미련한, 할 줄도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왜 사서 고생을 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속에 담긴 안타까움은 숨길 수 없었다. 강수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서연의 손가락을 단단히 감싸 지혈을 했다.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그의 손이 닿자 신기하게도 욱신거리던 통증이 조금 가라앉는 듯했다. 서연은 멍하니 강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땀과 숟가루로 얼룩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칼.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만큼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맑고 깊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강수는 서연을 툇마루에 앉히고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 하나를 들고 나왔다. 밥상 위에는 쌀이 조금 섞인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국, 그리고 산에서 갓 캐온 나물 무침이 올려져 있었다. 드시오. 아까 보니 아침도 거의 안 먹은 것 같던데. 강수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밥상을 서연 앞에 밀어주었다. 서연은 숟가락을 들 생각도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강수님은요, 식사 안 하십니까? 난 산에서 먹었소. 어서 드시오. 강수는 거짓말이 서툰 사내였다. 그의 배에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가 정적을 깼고 강수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서연은 밥그릇을 내려다보았다. 밥알 사이사이에 드문드문 섞인 하얀 쌀밥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가난한 살림의 쌀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터인데 그는 자신을 위해 귀한 쌀을 아낌없이 섞어 밥을 지은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굶어가며 그 밥을 온전히 서연에게 양보하고 있었다. 목이 메어왔다. 한양의 고관대작들은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도 백성의 고열을 짜내기에 바빴는데 가진 것 하나 없는 이 천한 숫쟁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려 하고 있었다. 같이 드십시다. 혼자서는 못 먹겠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자 강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 거참 양반 체면에 까다롭기도 하네. 식기 전에 어서 같이 안 드시면 저도 굶겠습니다. 서연의 고집에 강수는 못 이기는 척 툇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서연은 밥을 크게 한 숟가락 떠서 강수에게 내밀지는 못하고 밥그릇의 절반을 덜어 뚜껑에 담아 그에게 건넸다. 강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투박한 손으로 뚜껑을 받아들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거친 보리밥이 입안에서 까끌거렸고 된장국은 짰지만 서연은 태어나서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 달고 고소하다고 느꼈다. 밥을 먹는 동안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풍칭은 없었지만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저김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서연은 곁눈질로 강수를 훔쳐보았다. 그는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먹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배를 두드렸다. 그 소박하고 꾸밈 없는 모습에 서연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문 밖으로 나갔다. 달빛이 교교하게 쏟아지는 마당 한가운데서 강수가 집신을 삼고 있었다. 쓱, 싹, 쓱, 싹, 쓱 짚을 비비는 규칙적인 소리가 밤의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서연은 인기척을 죽이고 기둥 뒤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달빛 아래 드러난 강수의 등은 넓고 단단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를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혼자였다. 가족도 없이 이 깊은 산 속에서 숯을 굽고 집신을 삼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외로운 삶. 서연은 문득 자신의 처지가 그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화려한 가문과 배경이 사라진 지금 자신 또한 그저 세상에 홀로 던져진 나약한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강수는 자신과 달랐다. 그는 외로움 속에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았고 가난 속에서도 남을 도울 줄 알았다.
서연은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연민이기도 했고 존경심이기도 했으며 알 수 없는 설렘이기도 했다. 안 주무시오? 강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을 걸어왔다. 서연은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가 앉았다. 잠이 오지 않아서요. 손은 좀 괜찮으시오? 강수의 물음에 서연은 붕대가 감긴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낮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고맙긴 뭘. 내일 장에 나가서 약이라도 좀 사다 바르리다. 흉지면 시집 갈 때 곤란할 테니. 강수의 무심한 말에 서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시집이라. 그녀에게 혼인은 끔찍한 거래이자 도망쳐야 할 감옥이었다. 저는 시집 같은 건 안 갑니다. 서연이 퉁명스럽게 내뱉자 강수는 하던 손길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달빛을 받은 그의 얼굴에 장난기 어린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참 댁같이 고운 처자가 시집을 안 가면 누가 간단 말이오? 한양 생님들이 줄을 섰을 텐데.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비단 옷을 입었다고 다 고운 사람은 아닙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천지니까요. 그녀의 말에 뼈가 있음을 눈치챈 강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집신 삼는 일에 몰두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나는 글 공부를 못해서 유식한 말은 모르오. 하지만 산에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지. 썩은 나무에서는 버섯이 자라지 않고 맑은 물에서만 고기가 노는 법이오. 댁이 어떤 사람들을 겪었는지는 몰라도 댁의 눈빛은 막소. 그러니 분명 좋은 짝을 만날게요. 강수의 투박한 위로가 서연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내렸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턱을 괴었다. 강수님은요? 왜 혼자 사십니까? 댁도 참 좋은 분인데. 서연의 물음에 강수의 손길이 잠시 멈칫했다. 가진 것 없는 놈한테 시집올 여자가 어디 있겠소. 제 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에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고생시킬 수는 없지. 그의 목소리에는 담담한 체념이 묻어났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남자는 바보 같을 정도로 정직하고 착하구나. 자신의 안위보다 남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이 바보 같은 사내에게 서연은 점점 마음이 기울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달라졌다. 더 이상 방 안에 틀어박혀 신세 한탄만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수가 산으로 가면 서툰 솜씨로 남아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다. 마당에 잡초를 뽑고 텃밭에 채소를 가꾸고 떨어진 문풍지를 밥풀로 붙였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요령이 생기자 제법 할만했다. 밥을 지을 때도 물 조절에 실패해 죽을 만들거나 태우기 일쑤였지만 강수는 단 한 번도 타박하지 않고 오늘은 죽이 먹고 싶었는데 잘 됐군 하며 껄껄 웃어주었다. 서연은 그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비단옷 대신 강수가 구해다 준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옥비녀 대신 나무 비녀를 꽂았지만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이 한양의 그 어떤 모습보다 생기 있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노동의 고단함 뒤에 찾아오는 꿀맛 같은 휴식, 그리고 소박한 밥상 머리에서 나누는 정겨운 대화. 서연은 난생 처음으로 산다는 것에 기쁨을 맛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낡은 반다디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그 속에는 도망칠 때 급하게 챙겨 나온 폐물들이 들어있었다. 금가락지, 옥놀이개, 은비녀. 이것들을 팔면 기와집 한 채는 거뜬히 살 수 있는 큰돈이었다. 서연은 금가락지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이것으로 강수의 빚을 갚아주고 좀 더 편하게 살게 해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과연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 줄까? 돈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고 파멸해가는 양반들의 추악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던 그녀였다. 강수라면 다를까?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옛 성현의 말씀이 있지만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 앞에서도 그가 의연할 수 있을까? 서연의 마음속에 작은 호기심과 시험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이 사내의 진심이 어디까지인지, 그 마음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서연은 저녁 준비를 하던 중 짐짓 실수인 척 금가락지 하나를 마당 한 구석 장독대 옆에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엌으로 돌아와 밥을 짓기 시작했다. 잠시 후 지게를 진 강수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땀을 닦으며 장독대 쪽으로 다가갔다. 서연은 부엌 문틈으로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강수가 물을 마시려다 바닥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멈칫했다. 그는 허리를 숙여 금가락지를 집어들었다. 석양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황금. 강수는 눈을 크게 뜨고 가락지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의아함으로 그리고 심각함으로 변해갔다. 꿀꺽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강수의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과연 그는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욕망에 굴복하여 평범한 인간의 나약함을 보일 것인가? 긴장된 정적 속에 저녁 바람만이 스산하게 불어왔다. 석양의 붉은 노을이 장독대를 비추며 검게 그을린 항아리들 사이로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강수의 거친 손바닥 위에서 금가락지 하나가 요사스러운 빛을 내뿜으며 번들거렸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평생을 흙과 숯검정 속에서 살아온 강수에게 그 작은 금붙이는 쌀가마니 수십 개와 맞바꿀 수 있는 생명줄이자 무너져가는 오두막을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꿀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와도 같았다. 강수의 목울대가 크게 일렁였다. 며칠째 묽은 죽으로 연명하여 백가죽이 등짝에 들러붙을 지경인 그에게 눈앞의 황금은 뿌리치기 힘든 달콤한 유혹이었다. 부엌 문틈으로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서연의 심장도 덩달아 쿵쾅거리며 요동쳤다. 그녀는 강수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인간이라면 응당 가질 수밖에 없는 욕망, 그 원초적인 본능 앞에서 과연 이 사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손에 땀을 쥐었다. 만약 그가 저 가락지를 품에 넣는다면, 혹은 장터에 내다 팔 궁리를 한다면 그녀가 품었던 일말의 기대와 설렘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었다. 한참을 멍하니 가락지를 내려다보던 강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부엌 쪽을 향하자 서연은 황급히 몸을 숨겼다. 연희 낭자, 잠시 나와 보시오. 강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단호함이 깔려 있었다. 서연은 시치미를 뚝 떼고 부엌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밥이 다 되어가는데. 강수는 말없이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이것 좀 보시오. 장독대 뒤에 이런 것이 떨어져 있었소. 혹 낭자의 것이 아니오. 서연은 과장되게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가락지를 들여다보았다. 어머나 세상에, 이것은 금가락지가 아닙니까? 제게 이런 귀한 물건이 있을 리가요. 저는 처음 보는 물건입니다. 서연의 거짓말에 강수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이상하군. 우리 집에 올 사람이라고는 빚쟁이 놈들, 아니면 술 사러 오는 장사치들 뿐인데 그들이 이런 귀한 것을 흘리고 갔을 리 만무하고. 강수는
가락지를 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를 반복했다. 그의 갈등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걸 팔면 쌀이 몇 섬인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역시 재물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그러나 다음 순간 강수의 행동은 서연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는 옷자락에서 낡은 수건을 꺼내 가락지를 조심스럽게 감싸더니 안방 문틀 위에 있는 시커먼 먼지 구덩이 선반 위에 깊숙이 밀어넣었다. 주인이 없는 물건은 함부로 탐하는 게 아니오. 혹시라도 훗날 주인이 찾으러 올지 모르니 여기다 잘 보관해 둡시다.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는데 내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대면 천벌을 받는 법이지. 강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털털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가 돌아설 때 들린 꼬르륵 소리는 그가 얼마나 큰 유혹을 이겨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서연은 멍하니 선반을 올려다보았다. 굶주림조차 꺾지 못한 그의 올곧은 심성의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다. 이 사내 정말 바보 천치로구나. 하지만 그 바보 같은 정직함이 서연의 얼어붙은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계절은 잔인하게 흘러갔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내리쬐는 뙤약볕은 대지를 붉게 달구었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이 계속되었다. 산천 초목이 바싹 말라 비틀어졌고 개울물은 바닥을 드러내어 허연 자갈밭만이 앙상하게 남았다. 흉년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흙빛이 돌았고 곳곳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강수의 오두막도 예외는 아니었다. 숯을 구워내다 팔아도 살 사람이 없었고 산나물조차 말라 죽어 끼니를 잇기가 힘겨웠다. 쌀독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두 사람은 묽은 풀죽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강수는 매일같이 산을 헤매며 칡뿌리를 캐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왔다. 거친 껍질을 벗겨내고 속살을 두드려 물에 우리고 삶아내는 과정은 고단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판이었다. 어느 날 저녁 강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서연 앞에 내려놓았다. 그릇에는 희끄무레한 죽이 담겨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서연의 그릇에는 그나마 씹을 건더기가 제법 들어 있었지만 강수의 그릇에는 맑은 물만 찰랑거리고 있었다. 오늘은 운 좋게 도라지를 좀 캤어. 쓴맛을 우려내느라 혼났네. 어서 드시오. 강수는 짐짓 밝은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서연은 숟가락을 들 수 없었다. 그의 손은 상처투성이었고 손톱 밑은 흙과 송진으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다. 며칠 전 낭떠러지에서 칡을 캐다 굴러 떨어져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을 위해 제 몸을 돌보지 않고 희생하는 이 사내에게 자신이 숨겨둔 폐물을 꺼내놓지 못하는 서연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왜 안 드시오? 입맛에 안 맞소? 강수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서연은 눈물을 꾹 참으며 숟가락을 들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죽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지만 그 속에 담긴 강수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뜨겁고 진했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그러나 시련은 굶주림에서 그치지 않았다. 가뭄이 극에 달해 인심마저 흉흉해지던 어느 날 오두막 마당으로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마을의 고리대금업자 마철과 그의 수하들이었다. 마철은 곰 같은 덩치에 얼굴에는 칼자국이 나 있는 악명 높은 왈패로 빚을 갚지 못하는 자들의 집을 부수고 딸을 팔아넘기기로 소문난 자였다. 어이 강수, 이 쥐새끼 같은 놈아,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썩 나오지 못해. 마철의 고함 소리에 놀란 강수가 방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서연도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다. 마당에는 몽둥이를 든 왈패들이 험악한 기세로 서 있었고
마철은 씹담한 유포를 바닥에 퇴뱉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누추한 곳에 어인일로 강수가 비굴하게 허리를 숙였지만 마철은 다짜고짜 강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어인일, 내 놈이 빌려간 돈 갚을 날짜가 지난 지가 언젠데 시치미를 때 이자까지 쳐서 단량이다. 당장 내놔. 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형님. 사정이 딱해서 흉년이라 숯도 안 팔리고 입에 풀칠하기도 벅찹니다. 제발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가을에 밤이라도 주워 팔아서 꼭 갚겠습니다. 가을,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당장 오늘 갚지 않으면 이 오두막이라도 헐어버리겠다. 마철이 강수를 바닥에 내동댕이치자 강수는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때 마철의 음흉한 시선이 강수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서연에게 꽂혔다. 낡은 무명옷을 입었지만 감출 수 없는 서연의 고운 자태와 백옥 같은 피부가 그의 호색한 기질을 자극했다. 마철의 눈이 번들거렸다. 호우, 이게 누구야? 이 산골 구석에 이런 꽃이 숨어 있었네. 마철이 성큼성큼 다가가 서연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지만 마철의 악력은 쇠갈고리처럼 단단했다. 제법 반반하게 생겼구만. 강수 이놈, 돈 없다더니 계집 끼고 살 돈은 있었냐? 바닥에 쓰러져 있던 강수가 벌떡 일어나 마철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에는 평소의 순박함은 온데간데 없고 짐승 같은 살기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손대지 마시오. 그분은 건드리지 마시오. 강수의 고함에 마철이 멈칫하더니 이내 킬킬거렸다. 오라, 인연이 아주 귀한가 보지? 그럼 잘 됐네. 돈 대신 인연을 데려가면 되겠어. 한양 기방에 넘기면 빚 탕감은 물론이고 거스름돈도 좀 챙겨줄 수 있겠는데. 마철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강수의 등을 바라보았다. 굶주림의 빚 독초까지 시달리는 이 상황에서 자신을 팔아넘기면 모든 고통이 끝난다. 과연 강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은 금가락지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생존과 양심이 걸린 잔혹한 시험이었다. 안 돼. 죽어도 안 돼. 강수가 낫을 집어들고 왈패들을 향해 겨누었다.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는 확고했다. 내 빚은 내가 갚는다. 사람을 물건 취급하지 마라. 이분을 데려가려거든 내 시체를 넘고 가라. 마철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 자식이 미쳤나? 쥐뿔도 없는 놈이 어디서 낫을 들이대? 마철의 눈짓의 수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강수는 미친 듯이 낫을 휘둘렀지만 중과부적이었다. 몽둥이가 날아들고 발길질이 쏟아졌다. 강수님, 안 됩니다. 그만하세요. 서연의 비명 섞인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수는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서연이 있는 방문 앞을 필사적으로 지켰다. 한 대 맞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맞으면 기어서라도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만 퉁퉁 부은 눈으로 끈질기게 마철을 노려보았다. 절대 못 데려가.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그 처절한 기백에 질린 것은 오히려 왈패들이었다. 형님, 이놈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일단 물러가시죠. 수아가 속삭이자 마철도 찜찜한 듯 침을 뱉었다. 독종 같은 놈. 오늘은 봐주지만 사흘 뒤에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돈을 못 구하면 내 놈 콩파티라도 꺼내갈 줄 알아라. 가자. 왈패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마당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강수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힘없이 털썩 주저앉았다. 서연은 울며 불며 그에게 달려갔다. 강수님, 정신 차리세요. 왜 이러셨어요? 바보같이. 그냥 저를 보내시지.
서연이 피 묻은 그의 얼굴을 닦아주며 흐느꼈다. 강수는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힘겹게 미소 지었다. 낭자, 괜찮소? 어디 다친 데는 없소? 자신의 몸이 으깨지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서연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그였다. 제가 무엇이라고?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객일 뿐인데 어찌 목숨까지 거십니까? 서연의 물음에 강수는 멍든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데 이유가 어디 있겠소? 낭자는 물건이 아니오. 설령 내가 굶어 죽고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낭자를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보낼 수는 없소. 그것이 사내의 도리요 사람의 도리니. 강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한양의 고관대작들은 자신을 가문의 영달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다. 아비조차 칠순 노인에게 자신을 팔아넘기려 하지 않았던가. 하물며 천한 신분이라 여겼던 이 숫쟁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사람으로 대우하고 지켜주려 했다. 서연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강수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땀 냄새와 피 냄새가 섞인 투박한 품이 세상 그 어떤 비단 이불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강수는 끙끙 앓으며 잠이 들었고 서연은 호롱불 아래서 그를 간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의 시험은 필요 없었다. 강수는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해 보였다. 이제는 자신이 그를 지킬 차례였다. 서연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구석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던 항아리를 열었다. 그 속에는 아직 팔지 않은 금비녀와 옥놀이개가 수건에 쌓여 있었다. 그리고 선반 위에 올려둔 금가락지도 떠올렸다. 이것들이라면 마철의 빚을 갚고도 남음이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마철 같은 자들은 돈 냄새를 맡으면 끈질기게 달라붙어 더 큰 것을 요구할 것이 뻔했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큰돈은 관아의 의심을 살 수도 있었다. 서연은 옥놀이개를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비상한 계책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유약한 규수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지혜와 기계가 깨어나고 있었다. 서연은 잠든 강수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손. 강수님, 이제 고생은 끝났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웃고 핍박했던 세상에 보란듯이 갚아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서연의 눈동자가 샛별처럼 빛났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단단히 뿌리내린 나무처럼 두 사람의 인연은 시련을 먹고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다가올 사흘 뒤의 약속,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반격의 서막이 될 것이었다. 약속된 사흘은 잔인할 정도로 빠르게 다가왔다.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 산골 마을의 고요를 깨트리는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강수의 오두막을 에워쌌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친 것은 고리대금업자 마철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뒷짐을 진 채 거드름을 피우는 고을 사또와 서슬퍼런 육모 방망이를 든 포졸 10여 명이 도열해 있었다. 마철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사또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사또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오두막을 훑어보았다. 여봐라, 죄인 강수를 당장 포박하여라. 사또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들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강수는 자다 깬 눈으로 영문도 모른 채 밧줄에 꽁꽁 묶여 마당으로 끌려 나왔다. 그의 시선은 다급하게 방 안쪽을 향했다. 혹여 연희가 다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뿐이었다. 네 이놈, 감히 주제도 모르는 천한 것이 양반댁 귀한 물건을 훔치고 정체 모를
여인까지 납치하여 숨겨두었다지? 사또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죄목을 읊었다. 강수는 억울함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는 도둑질을 한 적도 납치를 한 적도 없습니다. 빚은 갚겠다고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마철이 킬킬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 놈 집구석에서 금가락지가 나왔다는 제보가 있다. 숫쟁이 놈이 금가락지가 가당키나 하냐. 훔친 게 분명하지. 강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선반 위에 올려둔 그 금가락지, 주인을 찾아주려 보관해둔 그것이 화근이 될 줄이야. 마철이 미리 손을 써둔 함정임이 분명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서연이 제 발로 걸어 나왔다. 허름한 무명옷을 입었지만 그녀가 내뿜는 서늘한 기백에 포졸들이 흠칫하며 길을 터주었다. 멈추시오. 그 가락지는 훔친 것이 아닙니다. 서연의 당당한 목소리에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소문대로 절색인 여인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사대부보다 더 매서웠다. 사또는 헛기침을 하며 수염을 쓰다듬었다. 오호라, 내년이 강수놈과 놀아난다는 그 계집이냐? 내년도 공범이겠구나. 둘 다 관하로 끌고 가라. 내 친히 국문하여 진상을 밝히리라. 서연이 항변하려 했으나 포졸들이 거칠게 그녀의 팔을 낚아챘다. 강수는 몸을 날려 포졸들을 밀쳐내려 했지만 무자비한 몽둥이질에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연희 낭자, 건드리지 마라. 이놈들아. 처참하게 끌려가는 두 사람의 뒤로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까마귀 떼의 불길한 울음소리가 뒤섞여 흩어졌다. 관아의 마당은 구경 나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강수는 형틀에 묶인 채 무릎이 꿇려 있었고 그 옆에는 서연이 포박된 채 앉아 있었다. 사또는 대청마루 높은 의자에 앉아 짐짓 엄한 표정으로 곤장을 내던졌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훔친 금가락지에 출처를 대고 양반을 사칭하여 민심을 어지럽힌 죄를 자백하라. 강수의 엉덩이 위로 굵은 곤장이 내리꽂혔다. 퍽퍽 살이 터지고 피가 튀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수는 이를 악물고 비명을 삼켰다. 자신이 무너지면 서연까지 위험해진다는 생각에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분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강수의 절규에 구경하던 백성들마저 눈시울을 붉혔지만 사또와 마철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다. 독한 놈이로고. 여봐라. 저놈이 죽을 때까지 매우 쳐라. 그리고 저 계집도 주리를 틀어라. 사또의 잔혹한 명령에 포졸들이 서연에게 다가갔다. 강수는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제발.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낭자는 안 된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멈춰라.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호통 소리가 관아 입구에서 들려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화려한 관복을 입은 고위 관리와 무장한 병사 수십 명이 물밀듯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기세는 시골 관아의 오합지졸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깃발에는 조정의 최고 권력자를 상징하는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사또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자리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왔다. 아니, 대감마님께서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선 이는 서연에 붙인 영의정서 대감이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겨울 서리처럼 관아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대감의 시선이 형틀에 묶인 강수와 그 옆에 초라한 행색으로 앉아있는 서연에게 꽂혔다. 흑투성이가 된 딸의 모습을 본 대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연아, 네가 어찌 이런 꼴을 하고 있단 말이냐. 서대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두려움과 원망,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아버님, 관아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또와 마철은 입을 떡 벌린 채 경악했다. 저 거렁뱅이 같은 여자가 당대 최고 권력가인 영의정의 딸이라니. 강수 또한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연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여인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구름 위의 존재였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서대감은 성큼성큼 다가가 딸의 포박을 직접 풀어주었다. 그리고는 분노가 극에 달한 눈으로 강수를 노려보았다. 내 놈이냐? 감히 내 딸을 꼬여내어 이 험한 꼴을 당하게 한 놈이? 천한 숫쟁이 주제에 감히 귀한 양반집 교수를 유괴하고 능멸하다니. 내 놈을 능지처참에 처해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서대감의 서슬 퍼런 일갈에 강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변명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신분의 격차가 주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저 연인 낭자를, 아니 아기씨를 살리고 싶었을 뿐인데 내 주제에 감히. 강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피 묻은 흙바닥을 적셨다. 그는 죽음보다 더한 비참함에 몸서리쳤다. 사또는 이때다 싶어 넙죽 엎드렸다. 대감마님, 소인이 저 흉악한 놈을 엄벌에 처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놈이 아기씨를 납치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여봐라, 저놈의 목을 당장 베어라. 내 딸을 더럽힌 죄 그 피로 씻으리라. 서대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시퍼런 칼을 든 망나니가 강수의 목을 겨누었다. 강수는 눈을 감았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적어도 그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칼날이 번쩍이며 허공을 가르려는 찰나 서연이 비명처럼 외치며 아버지 앞을 막아섰다. 안 됩니다. 아버님, 이분을 죽이시려거든 저를 먼저 베고 가십시오. 서연은 강수를 끌어안으며 맹수처럼 병사들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서 대감도 병사들도 멈칫했다. 비켜라. 저놈은 너를 망친 원수다. 서대감의 고함에도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품에서 고이 간직했던 금가락지와 옥놀이개를 꺼내 아버지 앞에 던졌다. 아버님은 저를 권력의 도구로 팔아넘기려 하셨지요. 하지만 이분은, 가진 것 하나 없는 이분은 굶어 죽을지언정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고 매를 맞아 죽을지언정 저를 팔아넘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관아 가득 울려 퍼졌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강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보십시오. 이분의 손은 숫 검댕투성이지만 비단 옷을 입고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아버님의 손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제게 쌀밥을 먹여준 분입니다. 빚쟁이에게 끌려갈 위기에서도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준 분입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사내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양반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시커먼 위선입니까? 아니면 이분처럼 목숨 바쳐 신의를 지키는 진심입니까? 서연의 눈물 섞인 호소는 구경하던 백성들의 가슴을 울렸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대감은 충격에 휩싸인 듯 비틀거렸다. 평생을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운 딸이 천한 숫쟁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아비에게 맞서고 있었다. 딸의 눈빛에서 그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젊은 날의 기계를 보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수를 가리켰다. 내 이놈, 너도 말해보거라. 너는 내 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느냐? 내 재산과 권세가 탐나서 접근한 것이 아니냐? 강수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퉁퉁 부은 눈으로서 대감을 그리고 자신을 감싸 아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죽음 앞에서도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대감마님, 저는
무지렁이라 천하의 이치를 모릅니다. 허나 제게는 이분이 영의정 대감의 따님이 아니라 그저 비 오는 날 제 집 마당에 쓰러진 가련한 여인 연희일 뿐이었습니다. 강수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명료했다. 비록 천한 놈이라 욕하셔도 좋습니다. 목을 베셔도 좋습니다. 하오나 제 마음속의 품은 연모의 전까지 천하다 욕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이 이분을 업어다 뉘이고 제 밥을 덜어 먹이고 놈들의 매를 대신 맞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강수의 고백은 좌중을 압도했다. 신분의 벽을 넘은 죽음을 초월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었다. 마철과 사또조차 입을 다물었고 서대감의 굳게 닫힌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딸을 보았다. 비단 옷 대신 누더기를 걸치고 흙먼지를 뒤집었었지만 강수의 품에 안긴 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자신이 억지로 입히려 했던 화려한 홀레복 속의 죽은 인형이 아니라 비로소 살아 숨쉬는 인간의 얼굴이었다. 대감은 긴 침묵 끝에 천천히 칼을 든 병사에게 손짓했다. 물러가라. 병사들이 뒤로 물러나자 서연은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서대감은 강수에게 다가가 굽어보았다. 내 이름이 강수라 했느냐? 예, 그렇습니다. 내 오늘 너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딸의 목숨을 구한 공을 참작해서이다. 허나 양반과 천민이 맺어지는 것은 국법이 금하고 천륜이 허락지 않는 일. 오늘부로 너는 내 딸을 잇거라.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라. 대감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처음의 살기는 사라져 있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분과 함께 서연이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서대감은 매몰차게 딸의 손을 뿌리쳤다. 닥치거라.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라. 당장 한양으로 돌아간다. 병사들이 서연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 가마에 태웠다. 강수님, 기다리세요. 제가 꼭 다시 올게요. 절대 잊지 마세요. 서연의 절규가 멀어져가는 가마 밖으로 애처롭게 흘러나왔다. 강수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키지도 못한 채 멀어져가는 행렬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흙바닥에 떨어진 빗방울이 그의 눈물과 섞여 흐르고 있었다. 사랑을 확인한 순간 다시 생이별을 해야 하는 잔혹한 운명 앞에서 강수는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서연이 남긴 마지막 말, 꼭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관아 마당에 홀로 남겨진 강수, 그의 곁으로 니엇니엇 해가 지고 있었다. 마철과 사또는 서대감의 눈초리에 겁을 먹고 쥐새끼처럼 도망친 지 오래였다. 강수는 비틀거하며 일어났다. 그리고 서연이 떠난 길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결코 보낼 수 없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대로 주저앉지 않으리라. 언젠가 당당한 모습으로 그녀 앞에 다시 서리라. 숫쟁이 강수가 아닌 그녀를 지킬 수 있는 떳떳한 사내가 되어 반드시 그녀를 데리러 가리라.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강수의 결연한 등을 비추며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강산이 2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다. 강수가 서연을 떠나보낸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길었다. 매서운 북풍한 설이 오두막을 집어삼킬 듯 몰아쳤으나 강수는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서연이 남기고 간 마지막 약속, 꼭 다시 오겠다는 그 한마디가 꺼지지 않는 화로처럼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수는 달라졌다. 단순히 숯을 구워 입에 풀칠이나 하던 어제의 강수가 아니었다. 그는 낮에는 뼈가 부서져라 일하여 돈을 모았고 밤이 되면 관솔불을 켜고 책을 펼쳤다. 까막눈이었던 그가 서당 훈장에게 사정하여 천자문을 배우고
동네 아이들이 버린 몽당붓을 주어 글씨 연습을 했다. 내 비록 천한 신분이나 낭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내가 되리라. 삐뚤빼뚤하게 써 내려간 글자 하나하나에는 서연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한편 한양의 으리으리한 기와집 깊은 곳, 서연의 삶은 화려한 감옥과 다를 바 없었다. 비단 금침에 누워 사내 진미를 대접받았으나 그녀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아비서 대감은 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온갖 귀한 폐물과 옷감을 안겨주었고 당대 내로라 하는 명문가 자제들과의 혼담을 들이밀었다. 그러나 서연은 단호했다. 제 지아비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제 몸은 이곳에 있으나 마음은 이미 그 산골 오두막에 두고 왔습니다. 서연은 밥상을 물리며 시위를 했고 화려한 비단옷 대신 소박한 무명옷을 입고 지냈다. 그녀의 방에서는 향긋한 분 냄새 대신 은은한 묵향이 퍼져나왔다. 그녀 또한 강수를 생각하며 그가 겪었을 가난과 고통을 이해하고자 스스로를 단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 대감은 속이 타들어갔다. 천하를 호령하는 영의정이었으나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의 뇌리에는 그날 관아 마당에서 보았던 강수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자신의 딸을 먼저 챙기던 그 처절한 진심, 그리고 거칠애에 불과한 양반들의 위선을 꾸짖던 딸의 피 끓는 절규. 서대감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를 서성였다. 조정은 당파 싸움으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고 벼슬아치들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 재배를 불리기에 급급했다. 진정한 귀함이란 무엇인가? 비단옷을 입은 짐승이 될 것인가? 누더기를 입은 군자가 될 것인가? 평생 권력만을 쫓아온 늙은 정치가의 가슴에 강수라는 숫쟁이가 던진 파문은 실로 거대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 서대감은 딸의 방을 찾았다. 창호지 너머로 책을 읽는 딸의 그림자가 비쳤다. 방문을 열자 수척해진 서연이 놀라 일어났다. 대감은 한참 동안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연아, 너는 아직도 그 숫쟁이를 잊지 못하였느냐?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잊으려 했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님, 그분은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자 영혼의 지기입니다. 서대감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품에서 낡은 서찰 한 통을 꺼내 놓았다. 이것을 보거라. 그것은 강수가 서연에게 보낸 편지였다. 인편을 통해 몰래 보낸 것을 대감이 가로채 숨겨두었던 것이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맞춤법도 틀리고 글씨도 엉망이었지만 꾹꾹 눌러 쓴 글자마다 강수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다. 낭자, 날이 찹니다. 밥은 잘 드시는지요? 저는 잘 지냅니다. 낭자가 가르쳐준 대로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낭자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숯을 굽고 글을 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무치게 보고 싶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대감은 헛기침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 평생 수많은 명문을 읽었으나 이처럼 투박하고도 진실한 문장은 처음 보았다. 그놈 제법이더구나. 주경야독하여 진사시험에 합격했다는 소문이 들리더니 서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진사시험이라니요? 그분이 해내셨단 말입니까? 서대감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사람을 제대로 보았다. 쑥 굽던 놈이 불과 2년 만에 초시를 통과했으니 그 도끼가 오죽하겠느냐. 아마도 너를 데리러 올 자격을 갖추려 사생결단을 냈겠지. 대감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가거라. 내 너를 잡고 있는 것은 욕심일 뿐 부정이 아님을 이제야 깨달았다.
화려한 꽃가마는 준비하지 않겠다. 그것은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닐 테니. 다음 날 새벽 한양 성문 밖에는 소가 끄는 낡은 달구지 하나가 서 있었다. 서연은 화려한 비단옷을 모두 벗어두고 강수와 지낼 때 입었던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은 채 달구지에 올랐다. 덜컹거리는 수레 위에서 그녀는 그 어떤 가마를 탔을 때보다 환하게 웃었다. 꽃가마 대신 달구지, 비단신 대신 집신이었지만 그녀가 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꽃길이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마침내 익숙한 산세가 눈에 들어왔다. 붉게 물든 단풍 사이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곳. 그녀의 집이자 낙원인 강수의 오두막이었다. 강수는 마당에서 콩타작을 하고 있었다. 탕, 탕, 돌이 깨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그때 살인문 너머로 덜컹거리는 달구지 소리가 들려왔다. 강수가 고개를 들었다. 햇살을 등지고 서 있는 여인, 꿈에서도 그리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강수는 쥐고 있던 도리깨를 떨어뜨렸다. 나, 낭자? 헛것을 보는 것인가 싶어. 눈을 비비는 강수에게 서연이 달려와 와락품에 안겼다. 서연의 입에서 나온 서방님이라는 말에 강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의 그리움과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재회한 두 사람의 삶은 소박하지만 풍요로웠다. 서연은 강수의 스승이자 내조자가 되었다. 그녀는 강수에게 경전의 깊은 뜻을 가르쳤고 강수는 그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글이란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아픔을 헤아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치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서연의 가르침은 강수가 산에서 배운 자연의 섭리와 어우러져 독특하고도 깊이 있는 학문으로 거듭났다. 밤늦도록 책 읽는 소리가 오두막을 채웠고 부부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며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그리고 3년 후 강수는 대과에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양했다. 숫쟁이가 장원 급제를 했다는 소식은 조정은 물론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임금은 강수의 답안을 보고 백성의 고충을 뼛속 깊이 이해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명문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강수는 고을 수령으로 부임하게 되었고 서연은 사모관대를 쓴 남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모두 부인의 덕분입니다.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숙검정이나 묻히고 살았을 것이요. 강수의 겸손한 말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서방님의 맑은 심성이 꽃을 피운 것입니다. 저는 그저 물을 주었을 뿐이지요. 목민관이 된 강수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다. 그는 관아의 문턱을 낮추고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직접 귀담아 들었다. 한 번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세금을 내지 못해 고통받자 강수는 관아의 곡간을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고 자신의 녹봉을 털어 빚을 갚아주었다. 아전들이 반발하자 강수는 호통을 쳤다. 내가 굶어봐서 안다. 굶주림보다 무서운 것은 관의 무관심이다. 벼슬아치의 자리는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 위에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의 판결은 언제나 공정했고 특히 힘없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백성들은 그를 숫쟁이 사또, 우리 사또라 부르며 칭송했다. 어느 봄날 강수와 서연은 관아 뒷마당 정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뜰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따스한 봄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스쳤다. 강수의 머리카락에도 어느덧 흰 서리가 조금 내려앉았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청년 시절처럼 맑고 뜨거웠다. 서연은 강수의 손을 잡았다. 거칠었던 그의 손은 붓을 잡느라 굳은 살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 여전히 따뜻하고 든든했다. 부인, 기억나시오? 처음 만났던 그 비 오던 날 밤 말이오. 강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있겠습니까?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날인걸요. 그때 부인이 금가락지로 나를 시험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그 시험에 넘어갔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 강수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정색을 하며 대답했다. 서방님은 절대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서방님은 황금보다 더 귀한 진심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요. 그때 멀리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수가 세운 서당에서 나는 소리였다. 강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되돌려주고 있었다. 서 대감 또한 은퇴 후 낙향하여 사위인 강수를 찾아왔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장인과 사위는 이제 바둑을 두며 정치와 인생을 논하는 둘도 없는 말벗이 되었다. 과거의 앙금은 시간과 함께 눈 녹듯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인정만이 남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귀천을 따지지만 진정한 고귀함은 비단옷이나 높은 벼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숯 검댕이 묻은 얼굴에도 맑은 영혼이 깃들 수 있고 화려한 관복 속에도 추악한 욕망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강수와 서연, 신분의 벽을 넘어선 두 사람의 사랑은 우리에게 말해준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오직 진심이라는 이름의 보석뿐이라고. 그들이 살았던 오두막터에는 지금도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피어난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들이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서로를 향해 손을 흔드는 두 사람의 영혼처럼 다정해 보인다. 험한 세상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사랑과 올곧은 마음이 빚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숫쟁이 강수와 귀한 규수 서연의 이야기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며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껍데기는 가라. 오직 진심만이 남아라. 이것이 바로 그들이 남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다. 외전, 관아의 정적을 깨고 육중한 북소리가 둥, 둥, 둥 세 번 울려 퍼졌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매서운 칼바람이 동원들을 휘감아 돌며 앙상한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어대고 있었다. 사또가 된 강수가 부임한 지 어느덧 10년. 그가 다스리는 고을은 태평성대라 칭송받았으나 사람 사는 세상에 어찌 근심과 분쟁이 없겠는가. 이날 관아 마당에는 수십 명의 백성이 모여 숨을 죽인 채 대청마루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낡은 삼배옷을 입은 더벅머리 총각 하나가 포승줄에 묶인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기름진 비단옷을 입고 콧수염을 거만하게 꼬아 올린 지역 유지최 참판이 불그락부르락한 얼굴로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다. 사또 나으리, 세상 천지에 이런 발칙한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감히 양반집 담장을 넘어 귀한 옥벽 감들 판고 후 귀빅을 훔쳐내다니요. 당장 저놈의 손목을 자르고 곤장을 쳐서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최 참판의 고함 소리가 찌를 듯이 울려 퍼지자 구경하던 백성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운 시선을 주고받았다. 죄인으로 잡혀온 이는 고을 외딴 산기슭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무꾼 돌석이었는데 평소 효심이 깊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그가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믿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강수는 관복 소매를 정돈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뜰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세월의 흐름 속에 그의 얼굴에는 깊이 있는 주름이 자리 잡았고 숯가루가 묻어있던 거친 피부는 제법 희어졌으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그 맑고 강직한 눈동자만은 여전했다. 그는 천천히 붓을 들어 벼루의 먹을 갈며 침묵을 지켰다. 사또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최 참판은 조바심이 난 듯 발을 동동 구르며 재촉했다. 나으리, 증거가 이리 명백하지 않습니까? 저놈의 품에서 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옥벽이 나왔습니다. 더 볼 것도 없이 형벌을 내리시지요. 강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최 참판을 응시했다. 참판, 영감, 형벌은 죄를 씻기 위함이지 분풀이를 위함이 아니오. 또한 무고한 자가 억울하게 매를 맞는 일은 내 관할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오. 강수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좌중을 압도하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는 시선을 돌려 바닥에 머리를 밟고 있는 돌석을 향해 물었다. 내 이름이 돌석이라 했느냐? 고개를 들고 나를 보라. 사또의 명령에 돌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 흑투성이가 된 얼굴. 그러나 그 눈빛만은 묘하게도 맑고 깊었다. 강수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짐을 느꼈다. 10수년 전 억울하게 관아마당에 끌려와 형틀에 묶여있던 자신의 모습이 그 소년에게서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돌석아, 네가 정말 최참판댁의 옥벽을 훔쳤느냐? 강수의 물음에 돌석은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묻지 않느냐? 사실대로 고한다면 정상을 참작할 것이나 거짓을 고하거나 침묵한다면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수밖에 없다. 강수가 다시 한번 다그쳤지만 돌석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제가 훔쳤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어서 벌을 내려주십시오. 돌석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필사적인 결의가 느껴졌다. 단순한 도둑의 자백이라기에는 너무나도 빠르고 변명 한마디 없는 태도였다. 강수는 붓을 내려놓고 돌석의 손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손등에는 긁힌 상처가 가득했고 손바닥은 나무를 하느라 생긴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리고 손톱 밑에는 짙은 송진이 끼어 있었다. 강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손은 탐욕을 쥐는 손이 아니다. 땀 흘려 일하는 자의 정직한 손이다. 그런 자가 어찌하여 변명도 없이 죄를 뒤집어 쓰려 하는가. 강수의 뇌리에 스치는 하나의 직감이 있었다. 그것은 과거 자신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던 서연의 모습과 닿아 있었다. 잠시 휴정하겠다. 죄인은 옥에 가두고 최 참판은 잠시 기다리시오. 강수가 판결을 미루자 최 참판은 펄쩍 뛰며 항의했지만 강수는 단호하게 자리를 떴다. 나야로 들어선 강수는 깊은 생각에 잠겨 뒷짐을 지고 마당을 서성였다. 그때 단아한 옥색 저고리를 입은 서연이 따뜻한 차가 담긴 다반을 들고 다가왔다. 나으리, 무슨 근심이 그리 깊으십니까? 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던데요. 서연의 온화한 목소리에 강수의 굳은 표정이 조금 풀렸다. 그는 찻잔을 받아들며 한숨을 내쉬었다. 부인, 뜰 아래 잡혀온 돌석이라는 아이를 보았소? 영락없는 옛날의 내 모습 같더이다. 헌데 도둑질을 했다면서 변명 한마디 없이 죽여달라 청하니 그 속내가 무엇인지 짐작이 가면서도 확신이 서질 않소. 서연은 강수의 맞은편에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녀 또한 그 소란을 전해 듣고 있었다. 그 아이,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신다 들었습니다. 그런 효자가 옥벽 같은 귀한 물건을 탐해 신세를 망칠 리가 없지요. 혹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서연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특유의 총명함으로 사건의 이면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나으리, 옥벽은 규방 여인들이나 지니는 물건이 아닙니까? 최 참판댁에는 혼기를 앞둔 딸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이 화진이라지요. 강수가 무릎을 탁 쳤다. 그렇군.
내 미처 그 생각을 못했소. 최 참판은 가문의 보물이라 했지만 실은 그 딸의 물건일 수도 있겠구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제가 잠시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여인의 마음은 여인이 더 잘 아는 법이지요. 나으리는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주십시오. 서연은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최 참판댁으로 향했다. 사또 부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최 참판댁은 발칵 뒤집혔다. 최 참판의 부인은 쩔쩔매며 서연을 안채로 모셨고 서연은 짐짓 부드러운 화술로 분위기를 이끌며 최 참판의 딸 화진을 불러냈다. 화진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우는 적이 역력했고 서연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몸을 떨었다. 서연은 주위 사람들을 물리고 화진의 손을 꼭 잡았다. 아가, 무서워하지 말거라. 나는 너를 추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억울한 목숨 하나를 구하고자 왔다. 네가 입을 다물면 그 나무꾼 총각은 손목이 잘리고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한단다. 그것이 진정 네가 원하는 바냐? 서연의 따뜻하면서도 폐부를 찌르는 말에 화진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부인, 흑흑, 아닙니다. 돌석이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었습니다. 진실은 이러했다. 화진은 산사에 불공을 들이러 다니다가 험한 산길에서 발을 헛디뎌 다칠 뻔했는데 그때마다 나무를 하던 돌석이 나타나 도와주었고 두 사람은 신분의 차이를 넘어 남몰래 연정을 키워왔던 것이다. 옥벽은 화진이 정표로 돌석에게 준 것이었는데 이를 우연히 발견한 최 참판이 노발대발하며 돌석을 도둑으로 몬 것이었다. 돌석은 화진의 명예가 더러워질까봐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자신이 훔쳤다고 거짓 자백을 한 것이었다. 모든 전말을 들은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것은 10수년 전 강수와 자신이 겪었던 사랑의 시련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서연은 화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내 용기가 필요하다. 그 아이는 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이제는 네가 그 아이를 지켜줄 차례다. 다시 동원뜰 강수는 다시 재판을 개시했다. 형틀에 묶인 돌석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고 최 참판은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나으리, 이제 판결을 내려주시지요. 그때 서연과 함께 화진이 동원 마당으로 들어섰다. 양반집 규수가, 그것도 처녀가 관아 마당에 나타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최 참판은 기절초풍할 듯 놀라 소리쳤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오느냐. 당장 들어가지 못할까. 그러나 화진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도 물러서지 않고 대청마루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그리고 사또 나으리, 저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 옥벽은 제가 주었습니다. 화진의 고백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 참판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비틀거렸다. 뭐라?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천한 놈에게. 강수는 짐짓 엄한 표정으로 화진을 내려다보았다. 그 말이 사실이냐? 만약 네가 저 죄인을 비호하기 위해 거짓을 고하는 것이라면 너 또한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화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입니다. 신분의 귀천은 있으나 사람의 마음에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아이는 누구보다 맑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제 정표를 지키려다 절이 된 것이니 벌을 주시려거든 저에게 주십시오. 화진의 절절한 고백은 구경하던 백성들의 심금을 울렸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수는 묶여있는 돌석을 바라보았다. 돌석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화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가씨, 어찌 이러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과거의 강수와 서연이 환생한 듯했다. 강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최 참판, 들으시오.
강수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졌다. 옥벽은 본래 주인이 남에게 양도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법. 따님이 저 청년에게 옥벽을 주었다면 저 청년은 옥벽의 정당한 주인이니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소. 강수의 명쾌한 논리에 최참판은 말문이 막혔다. 하오나 나으리, 반상의 법도가 엄연한데 어찌 감히. 강수는 말을 끊고 일갈했다. 법도라 하였소? 국법 어디에도 양반과 천민이 마음을 나누는 것을 도둑질이라 규정한 조항은 없소. 재물보다 중한 것이 사람의 진심이거늘 영감은 어찌 옥벽이라는 돌덩이에 눈이 멀어 자식의 귀한 마음과 무고한 청년의 목숨을 짓밟으려 하시오. 강수의 호통은 최참판의 폐부를 찔렀다. 그는 부끄러움과 분노로 얼굴이 벌개져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뜰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직접 돌석에 포승줄을 풀어주었다. 잘려나갈 뻔했던 손목을 어루만지며 강수가 나직하게 말했다. 많이 아팠겠구나. 허나 그 아픔이 너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네가 지키려 했던 것은 훔친 물건이 아니라 지켜야 할 약속이었음을 내가 안다. 돌석은 강수의 앞에 엎드려 오열했다. 나으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수는 화진에게도 다가가 따뜻한 눈길을 보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사랑을 얻는 법이다. 네가 오늘 보여준 기계는 그 어떤 사내대장부보다 훌륭하였다. 판결은 명쾌했다. 돌석은 무죄로 방면되었고 최참판은 무고한 백성을 고발하여 관할을 기망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그 벌금은 돌석의 홀어머니를 위한 구휼미로 쓰이게 되었다. 최참판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돌아갔으나 이미 고을의 민심은 돌석과 화진의 편이었다. 훗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최참판도 딸의 시금 전폐와 서연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하지는 않았으나 돌석을 집안의 일꾼으로 거두어 곁에 두는 것을 묵인했다고 한다. 그것만으로도 꽉 막힌 시대에 작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날 밤 관아의 뒷마당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올랐다. 강수와 서연은 정자에 나란히 앉아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찻잔에 비친 달 그림자가 잔잔하게 일렁였다. 오늘 많이 놀라셨지요? 서연이 강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다. 강수는 빙그레 웃으며 서연의 손을 잡았다. 놀라기는 오히려 옛 생각이 나서 가슴이 뛰더이다. 부인이 아니었다면 내 오늘 또 한 번 죄 없는 일을 칠 뻔했소. 당신은 여전히 나의 지혜요, 나의 눈이요. 서연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다. 서방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보고 진심을 알아보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속을 들여다보는 그 눈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바람이 불어와 매화나무 가지를 흔들자 하얀 꽃잎이 눈처럼 흩날려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다. 강수는 꽃잎 하나를 집어들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나 보오. 오늘 저 아이들을 보며 세상이 조금은 변하고 있다는 희망을 보았소. 비록 더디고 험난할지라도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그 진리 말이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서방님, 우리는 그 길을 먼저 걸어간 것뿐입니다. 뒤따라오는 이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더 밝은 등불이 되어 주어야지요. 강수는 서연을 마주 보았다. 세월의 흔적으로 눈가에는 주름이 잡히고 머리칼은 희끗해졌지만 강수의 눈에 비친 서연은 10수년 전 그 비오던 날 밤 자신의 오두막으로 들어왔던 그 신비로운 여인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험한 파도를 함께 헤쳐온 전우이자 영혼의 동반자였다. 부인, 고맙소. 내 곁에 있어줘서, 그리고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해줘서. 강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저야말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서방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그저 비단 옷을 입은 허수아비로 살다 갔을 것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을 주었고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